자, 이어서 갈게요. 자, 제목을 민족실력 양성운동이라고 쓰시고요. 계속 지금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 실력 양성을 좀 보면 이 실력을 양성하자는 게 원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냐면 구한말의 애국계몽운동서부터 시작이 되죠. 무슨 운동? 애국계몽운동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제가 수업할 때 이 애국계몽운동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근대 교육과 근대 산업을 육성하는 거죠. 근대 교육. 그 다음에 근대 산업. 이런 걸 육성하자는 것이 애국계몽운동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도 했었냐면 자립경제. 뭐 이런 운동을 우리가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운동을 이거를 이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앞쪽에서 배운 것과 달리 민족주의자들, 그러니까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주도가 됐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던 것들은 대부분 뭐가 주도했어요? 사회주의계, 뭐 농민운동, 노동운동, 형평운동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사회경제적 민족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주도가 됐던 반면에 이거는 20년대 민족주의 계열이 중심이 돼서 민족주의 계열이 주도가 되었다. 이러다 보니 이 운동들의 특징은 누구의 비판이 있어요?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주의자들이 펼쳤던 이 운동을 사회주의자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공부하시면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사회주의 세력의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계열은 이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력을 양성하자는 게 요게 요대로 가면 제가 지금 얘기를 이거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 근대 교육은 뭐로 펼쳐지냐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이름하에 펼쳐지게 돼요. 무슨 운동? 우리나라에 대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자는 거예요? 대학을 만들자는. 그것도 이제 밀립대학. 이건 이제 국민이 만드는 거죠.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정부가 만들면 총독부가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럼 총독부가 만드는 대학이야 뭐 안 봐도 뭐 뻔하지 뭐. 어떤 교육을 시킬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민족 스스로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대학을 세우자는 거야.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거지. 엘리트. 대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이걸 이제 주로 주장했던 분이 이제 이상재 선생님 같은 분인데 이 이상재 선생이 했던 말 중에서 제가 옛날에 깊이 공감 갔던 부분이 한 대목이 있는데 이상재 선생이 연설문을 읽다가 내가 이거는 참 공감 간다 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대중의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나라를 변혁시키고 이끌어갈 때는 소수의 엘리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적 지식 확보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것대로 중요한데 나라를 변혁시키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야?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거든.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구조를 잘 보면 사실 전 세계 우리나라처럼 대중적 기초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의 75%, 80% 가까운 사람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어마어마한 나라거든요. 그리고 전체 국민의 거의 90%가 넘는 사람이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을 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한 차원 다른 각도로 보면 각을 달리해서 보면 그러면 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안 되지? 이렇게 교육을 다 열심히 받는데
보면 소수의 엘리트 교육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학 교육이 비판을 받는 거야. 왜 우리나라에는 하버드 같은 게 없냐는 거지. 왜 우리나라에는 스탠퍼드 같은 대학이 없는 거야. 그 우수한 애들을 받는 서울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는 거지. 그 똑똑한 애들을 받아다가 뭘 하고 있냐는 거야. 그런 이제 그 엘리트 교육에 대한,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중에도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때도 유학을 가고 뭐 이제 이랬던 친구들을 보면 이제 저 친구들 중에 이제 서양사 전공하는 뭐 독일사 이런 거 전공하는 친구들이 독일로 유학을 가고 뭐 그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매섭게 몰아쳐서 가르친다는 거죠. 특히 대학원 이상 들어가면 지도 교수가 딱 1대1로 거의, 그러니까 일주일에 뭐 3, 4시간은 지도 교수와 함께 1대1로 코치를 받는 거예요. 논문지도. 우리는 대학원 다니잖아요. 논문지도 그냥 패스 페일 이러는데 그냥 이수만 하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냥 만나서 한잔하고 잘 되니? 물어보고 안 돼요? 졸업 안 할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하고 뭐 그러는 거야 교수들이랑. 그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 앉아서 훌륭한 박사와 3, 4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래야 사실은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 탄생하는 거거든.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이상재 선생님이 정확히 뚫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중의 기초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소수의 엘리트를 양성해야지만 민족의 어떤 그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소수의 엘리트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엘리트 교육은 어렸을 때 돈 있는 사람들이 받는 엘리트 교육 말고 돈이 없어도 우수한 인재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데 가서 랩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토론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받는 그 교육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요게 한 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를 보면 이게 근대 산업 자립 경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물산 장려 운동, 국산품 애용 운동이 펼쳐져요. 뭐가 펼쳐져요? 국산품 애용 운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사에서 전 세계사 통틀어서 유례가 없이 이 물산 장려 운동이 펼쳐졌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을 사야 애국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경제 구조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주면 제품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져요. 연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에는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 게 우리 한국 기업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좋은 제품을 사서 쓰는 게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기업들도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는 것보다는 외국에서 판매를 해서 돈을 버는 수익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 글로벌 기업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확보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사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자동차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현대 같은 나라.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딱 첫 차사 딱 우와 딱 엑센트 딱 과장 달았어. 소나타. 나중에 와 부장 상무야 그랜저 이렇게 타다가 죽는 나라거든 우리나라가. 갤럭시 1, 갤럭시 2, 갤럭시 3, 갤럭시 4. 우리나라 사람들 핸드폰을 이렇게 바꿔. 애국자들이지 진짜. 근데 그들이 우리에게 해준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약 오른 거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 나라가 없거든. 의식적으로. 근데 이거는 연결이 돼서 그래 사실은. 이 부분이 그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게요. 제가 이제 물산 장려 운동부터 우리가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물산 장려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 추진됐던 배경을 한번 볼게요.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회사령이 폐지된 거예요. 뭐가 폐지? 회사령이 몇 년에 폐지됐는데 20년. 이거 잘 안 보이시겠는데? 이거 죄송합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1920년에 폐지돼요. 자, 회사령을 우리가 왜 폐지했다라고 했었냐면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 폐지했다고 그랬죠. 그것도 한번 해볼까요?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돕기 위해서 회사령을 폐지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폐지하고 나니까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도 활성화되지만 이것 때문에 일부 민족 기업이 설립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허가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회사를 차리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일부 민족 기업이 설립이 되었고 이 일부 민족 기업이 뭐 경성 방직 주식회사, 평양 메리아스 공장, 평양 고무신 공장 이런 데들이에요. 경성 방직 주식회사, 인촌 김성수가 만든 회사인데 경성 방직 주식회사. 그다음에 뭐 평양 메리아스 공장. 메리아스 뭔지 알죠? 메리아스 알아요? 메리아스. 메리아스. 메리아스 공장.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제품, 우리 기업에서 만든 걸 사서 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그러니까 일본 기업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또 일본 기업이 만든 상품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일부 우리나라의 민족 기업이 만들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왕 사서 쓰는 거면 누가 만든 거? 우리 기업이 만든 걸 사서 쓰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령 폐지와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 철폐가 23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관세 철폐가 일어나면 또 이걸 굉장히 돕겠죠. 이해됩니까? 근데 관세 철폐는 23년에 일어나는데 이 배경은 우리가 처음에 평양에서 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는데 평양물산장려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2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관세 철폐라고 하면 안 되고 관세 철폐 움직임이 나타나요. 이 바로 직후에. 관세 철폐 뭐? 움직임. 관세가 실제로 철폐된 건 몇 년인데? 23년인데 관세 철폐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전개를 이제 한번 볼게요.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져요. 이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라고 제가 평양물산 장려회 이렇게 외우게 시켜요. 평양물산 장려회가 처음에 만들어져요. 요게 20년에 만들어진다고. 누가 주축이 되는 거냐면 조만 이렇게 쓰면 안 돼. 죄송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이렇게. 누가 주축이 되는 거냐면 조만식. 누구? 이 조만식 선생님이 주축이 되어서 전개를 해요. 이 구호는 간단해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우리 것 우리가 쓰자. 뭐 이런 거죠. 우리 것 우리가 쓰자. 이런 구호를 내걸면서 이제 물산 장려회가 활동을 하죠. 이것이 1923년이 되면 전국적 단체로 확산돼요. 그걸 이제 조선 물산 장려회라고 불러요.
이게 23년에 만들어지거든요. 23년에 조선물산장려회가 만들 때 관세철폐가 23년에 일어나면서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건 이제 평양물산장려회는 주로 어디서 활동했던? 평양이고, 이 조선물산장려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했던 단체예요. 조선물산장려회 23년. 이거는 이제 전국적 활동을 한 거죠. 조선물산장려회가 전국적으로 활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개를 좀 계속 한번 볼게요. 이 조선물산장려회가 이제 활동을 하자 이거를 모방한 아류 단체들, 이제 비슷한 단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이름 자체에 그냥 물산장려운 이거 다 물산장려회가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이름 자체에 다 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다 마찬가지거든요. 연희전문학교 학생들이 만들었던 자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작회. 자기가 만든 거 쓰자는 거예요. 자작회도 결성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토산애용부인회. 이름 쉽죠? 왜 그래? 표정 어려워 이게? 물산장려회, 이 안에 답이 들어있잖아. 물산장려회가 뭐 하는 단체예요? 예, 물산장려하는 단체. 뭐 이거 아니야. 토산애용부인회. 이런 게 이제 결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다 한계라고 쓰세요. 한계. 여러분들은 밑에다 쓰세요. 한계.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물산장려 운동을 해주는데 구호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께 비싸고 형편없어도 우리 거 쓰자는 거야. 이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소비의식이.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져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 걸 사서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같은 동일 제품인데 우리 게 훨씬 후졌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격은 우리 게 비싸. 후졌는데. 근데도 이게 더 팔리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토산품 가격을 상승시켜서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해. 근데 더 웃긴 거는, 다른 일본 제품을 사잖아? 그럼 주변에서 뭐를 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 쓰면, 저런 개새끼 저거, 매국놈의 새끼 저거, 막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아이폰 쓰는 사람은 기분이 이상한 거지. 난 아이폰이야. 전에도 얘기했는데 난 아이폰이거든. 이상한 거야. 이게 되게 웃긴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토산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 경제가 위축된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일본 제품 사면 되는데, 싸고 좋은데 못 사는 거야. 서민 경제가 위축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는 사회주의 계열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 물산장려 운동을 왜 비판했는지 논리적 구조로 이해하셔야 돼요. 논리 구조로.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사회주의 세력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이게 자본가를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아이폰 쓰지 말고 갤럭시 쓰자 이거 아니야. 그럼 애플 돈 벌어주지 말고 삼성 벌어주자 이거 아니야. 그럼 삼성 벌어주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뭐야? 그거죠. 사회주의 세력은. 우리 노동자나 농민들을 위해서 삼성이 뭘 해주냐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운동이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사료를 보면 뭐냐면, 전혀 이해관계가 상반된, 그러니까 오히려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게 하는 이 운동에 노동자들의 후원을 갈구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전혀 이해가 상반되는데 자본가를 위한 운동에 노동자들의 후원을 갈구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 이거야. 우리야 씨야 뭐든 팀쿡이 벌든 이거 이재용이 벌든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우리야 좋은 거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게 계급적으로 파악되는 거지. 결국 이 운동이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이거야. 결국 자본가,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들 돈 더 벌어주자 이거 아니야? 그 운동에 내가 왜 동참해야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철저히 민족적으로 운동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결이 다르지.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보는 거야 항상.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계급적으로 누구를 위한 운동이냐 이거지.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죠.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물산장려 계급이야. 씨. 막 이러면서 막 욕을 하죠. 니네가 씨야 위스키 먹을 때 우린 맨날 막걸리 먹었어. 뭐 이런 거야. 씨야 우린 소주만 먹어. 참이슬. 처음처럼 씨발 너희처럼 양주 안 먹어. 뭐 이런 거야. 근데 잘 들으면 맞아. 그지? 왜냐면 다른 나라 상품들은 그나마 그 전에 가격이 비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국산품 애용자들인데 왜 우리에게 국산품 애용하라고 하냐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걸리 또 한 잔 더 마시고 그런 거지. 장수 막걸리. 응? 먹고 싶다 또. 장수 막걸리는 너무 맛있어. 장수 막걸리를 먹는 취향을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대. 흔들어서 먹는 사람. 그다음 위에서 흔들지 않고 위에 그 맑은 물만 먹는 사람.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맑은 물을 먹다가 나중에 흔들어 마시면 더 좋아요. 한 방에 싹 가고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회주의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사회주의 계열의 강한 비판이 있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운동이 뭐를 더 격화시킨 거예요?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저놈들이랑 우리랑 같이 갈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이 운동이 뭐 하게 해준 거야? 갖게끔 해주는 거지. 이념 대립을 오히려 격화시켰다라는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의 뭐다?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뭐 쉽죠. 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밀립대학 설립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배경부터 좀 볼게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배경. 이게 이제 2차 조선교육령과 관련돼 있습니다. 몇 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이게 오늘 다 배우실 건데 오후에 2차 조선교육령 이게 이제 22년에 공포가 되는데 이 2차 조선교육령을 이제 이게 문화통치 기간 무슨 기간? 문화통치 기간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조선인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자는 거야. 표면적으로는 물론 이제 실제로는 뭐 초등교육과 실업교육에 치중돼 있었지만 이제 문서상으로 보면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주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교육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던 그 사람들은 이게 기회가 온 거죠. 일본이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줄 때 좀 우리가 꿈에 그리던 뭐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이래서 좀 엘리트 교육도 시키고 뭐 이러고 싶은 욕심이 생겼겠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정리해 보면 2차 조선 교육령은 조선인의 교육 기회를 확대시켜 준 건 사실이에요. 조선인의 교육 기회 확대. 그게 결국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전개를 하냐면 처음에 조선교육회, 조선여자교육회 이런 이제 교육 단체들이 중심이 돼요.
조선교육회 왜? 아, 학대. 조선인의 교육 기회 학대. 이것도 말이 되네. 일부러 얘기 안 해주는 거지? 죽으라고, 그치? 인터넷 촬영하고 있는데. 죽었어 넌. 게시판에 글 엄청 올라온다. 이 현장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수업이 끝나잖아요. 좀 이상한 게 있으면 선생님 저거 연도 잘 이렇게 눈을 시그널을 지금처럼 보내줘야 돼. 이렇게. 그래야 정정을 하지. 이건 실수한 거잖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야. 알겠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 연맥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전기 한번 볼게요. 좋았어. 이번 시그널은 좋았어.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잖아. 이거 학대로 끝났어, 봐 또. 왜 학대해요? 또 이래 또. 조선교육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게 20년에 결성된 단체인데 한규설, 이상재 선생님 이런 분이 활동했던 단체예요. 요 단체하고 그 다음에 조선여자교육회 이것도 20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분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진짜 존경하는 분인데 차미리사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데모예요. 데모. 여성도 교육해야 된다는 것을 늘상 강조하셨던 분이시죠. 저는 이런 분이 좋아요. 기존에 있던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를 인지하고 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여자도 교육을 배워야죠. 왜 여자는 교육을 안 배워요? 그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다 성리학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성리학이거든요. 저는 성리학이 너무 싫어요. 우리 큰아버지도 너무 싫고 우리 큰아버지가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 성리학자거든. 계속 족보를 편찬하자고 하는. 머리 아파 죽겠습니다. 차미리사 선생님이시죠. 이 조선교육회와 조선여자교육회가 중심이 되어 중심으로 이 조선교육회, 조선여자교육회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는 몇 년인데 20년인데 2차 조선교육령이 22년에 반포되고 나서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뭐를 만든 거냐면 조선밀립대학 설립기성회를 만들어요. 조선밀립대학 설립기성회 이걸 만들죠. 조선밀립대학 설립기성회 이게 22년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거 공포되고 나서 바로 이 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이해되죠? 이 단체들은 이미 이전에 만들어져 있던 단체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전에 국채보상 기성회 할 때 이 기성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 기성이라는 말이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기금조성. 뭐를 조성하는? 왜냐하면 대학 설립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기금을 조성하는 단체죠. 그래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에서 이제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우리나라 인구가 1천만인데 한 사람이 얼마씩 내면 1원씩 내면 얼마가 생기는 거야? 1,000만 원. 1천만 원이면 대학을 만들 수 있다고 본 거예요. 1천만 한 사람이 1원씩 한 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이게 구호예요. 이 구호를 내걸고 모금 활동을 전개했죠.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뭐 이때 당시에 또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좋지 않았고 그리고 농민들이 또 22년, 23년 요때 우리나라에서 큰 가뭄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농촌의 상황도 굉장히 안 좋았고 이러면서 모금 활동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흐지부지 뭐 이렇게 되고 말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일본이 웃긴 짓을 하는데 일본이 이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경성제국대학이라는 학교를 아예 설립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대학 만들자고 하는 건데 대학을 일본이 세워버리니까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대학 있으니까 그러면 들어와.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제히 방해. 일제히 방해로 경성제국대학. 이거는 색깔을 달리 해야 됩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는데 이게 1924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고 나서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죠. 왜냐면 이게 다른 사람들도 이게 모금을 하는데 아니 대학이 있는데 뭘 또 대학 세우자고 그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힘을 잃어버려요. 실제로 뭐 이 대학이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되는 겁니다. 해방 이후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죠. 선생님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이요? 그거 아니야. 그 대학들 사립대학에서 그 얘기하는 거 있지. 뭐 고려대 무슨 1905년 배제 그거 다 옛날에 학당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이 대학은 이게 최초야. 그렇게 되면 성균관을 어떻게 이기니? 충렬왕 때인데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게 최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은 서울대학교인 거예요. 이게 서울대학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이제 2024년이 되면 건학 100년이 되는 거죠. 지금 그 대학로에 그 성균관대학교 앞에 그 정문 들어갈 때 거기 보면 그 저기 건학 627년 막 이렇게 돼 있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건 우리가 배웠잖아. 공민왕 때 순수 유교 교육기관 하다면서 국자, 태학 거기까지 각이 있어? 그쪽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안 되지. 요 보면 막 이화여자대학교도 무슨 막 1885년 막 그거 아니야. 그건 학당이잖아 그냥. 이 대학을 얘기해야지 대학을. 이게 최초야. 이게 최초. 나는 막 고려대학교도 이렇게 들어 무슨 1905년 막 이렇게. 아니야. 무슨 1905년이야. 이게 최초야 이게. 우리나라는 서울대학교가 최초인 거야. 그리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의 한계를 좀 볼까요? 한계를 보면 이것도 역시 사회주의 계열의 강력한 비판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웃기고 있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은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자기 자식들은 초등학교도 못 다니고 있는데 이게 대학 이게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누구를 위한 얘기예요? 잘 사는 사람들 얘기지.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못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슨 파스타를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런 거 연구하고 있으니 얘네들은 화가 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예 이 돈이면 사회주의 계열은 뭐라고 했겠어요? 아예 이 돈이면 야학이나 이런 초등학교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많이 만드는 것이 대중교육 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 우선 먼저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각이 달라. 바라보는 각이. 결이 다르면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야. 아까 전에 얘기했죠. 저는 이상재 선생님 얘기에 공감하거든요. 소수의 엘리트가 필요해요 실제로. 나라를 변혁시키는 데. 그러니까 대중적 지식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수의 엘리트를 잘 길러내는 것도 굉장히 국가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사회주의 계열의 비판. 계열의 비판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 비판의 내용을 좀 들어보면 대중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거죠. 대중교육 기회를
확대하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를 만들어내요?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거죠. 아, 저들이 우리랑 생각이 다르구나. 계속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그 정치 사건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아, 참 저 사람들은 나랑 생각이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의 차이가 있지? 뭐 이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그게 제가 얘기하죠. 그게 가치관인데 그 가치관이 결국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세계관은 다 뭐로 형성되냐면 역사관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공부를 얼마나 잘 하느냐. 그게 결국 본인의 세계관을 만들어내죠. 세계관은 결이 아까 전에 각과 결의 얘기를 했는데 각과 결은 달라도 돼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게 중요하죠. 대립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리고 대립은 나쁜 게 아니에요. 자꾸 대립을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우리 사회문화 같은 것도 공부하다 보면 갈등이 있어야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갈등을 봉합하면서. 갈등이 없는 사회는 큰일 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는데 갈등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사 공부를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지금 여기 오늘도 제가 수업할 때마다 재정수에서 맨날 얘기하는데 일요일날 이렇게 불러요. 정규 수업 시간에 못 끝내고. 그거 자체도 불만이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통비, 식대 이런 것들 누가 책임질 거냐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 있죠.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정규 수업 내에서 못 끝내고 이렇게 불러서 자꾸 이렇게 돈이 지출되게 만들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 저 사람이 수업 시간에 저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뭐 현실에 투영시켜서 얘기하고 예시를 들다 보니까 좀 수업이 늦어져서 좀 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구나. 뭐 이해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저를 다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몇 번 당한 것도 있고, 화장실에서 욕하는 것도 듣고. 저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얘기해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끔찍한 거라니까. 결국 이념 대립을 격화시키는 거죠. 이념 대립을 격화시킨다. 을자를 썼죠. 요게 물산 장려운동도 그렇고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그렇고 뭐다? 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울게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민족 실력 양성 운동에다 3이라고 써야 되는데 3. 이거 말고 또 추가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민족주의와 이거는 그 사회주의가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이게 뭐냐면 문맹 퇴치 운동이에요. 근데 이 문맹 퇴치 운동은 왜 사회주의 세력들이 힘을 쏟았는지 알겠죠? 문맹 퇴치가 뭐예요? 글을 못 읽는 걸 없애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겠어요? 그렇죠. 노동자와 농민들이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자가 힘을 같이 실어주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교육과 관련된 거는 누가 강하냐면 민족주의가 강해요. 이 민족주의 세력들이 교육에 대한 부분만큼은 우리나라에 공헌한 바가 엄청나게 많죠. 크죠. 실제로 우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문맹 퇴치 운동이 전개돼. 이 문맹 퇴치 운동은 말 그대로 문맹을 퇴치하는 건데 이거는 민족주의 계열과 누가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건 민족주의가 있구나. 이건 사회주의가 비판했는데 이건 왜 사회주의가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야.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사회주의 세력이 왜 비판했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사회주의 세력이 왜 지원을 해줬는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문맹퇴치운동 같은. 이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야? 노동자와 농민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결합된 형태로 문맹퇴치 운동이 전개된다. 자, 1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야학 설립 운동이에요. 무슨 운동? 야학 설립 운동인데, 야학이 뭡니까? 밤에 이제 학교 불러서 이렇게 수업하고 이러는 거죠. 자, 야학 설립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1911년에 사립학교 규칙. 이 사립학교 규칙은 뭐냐면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우리가 1908년에 사립학교령이 있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어졌을 때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근대사 안 배웠구나. 사립학교령을 만들어서 이걸 탄압을 했었는데 이게 일제시대로 가면서 사립학교 규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립학교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사립학교를 이렇게 탄압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서 이 민족 교육을 하냐면 서당에서. 그래서 서당을 개량해요. 이걸 이제 개량서당이라고 해요. 이따가 교육 부분 할 때 배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립학교를 일제가 탄압해.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제대로 된 민족 교육을 가르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방향을 어떻게 트냐면 기존에 있던 서당을 개량해서, 이걸 개량서당이라고 하는데, 개량서당에서 근대 교육을 가르치는 거야. 하늘천 따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국사도 가르치고 국어도 가르치고 지리도 가르치고 정치, 경제 이런 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서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이제 이 서당마저도 통제하기 위해서 서당 규칙을 만들어. 1918년에. 몇 년이라고요? 그럼 이제 이 서당 규칙마저 만들어지니까 이제 어디도 탄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탄압을 안 받는 곳을 찾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야학이야. 밤에 이제 몰래 하는 거지, 그냥. 노동자들, 농민들 모아놓고. 노동자, 농민 중심의 야간 교육이 시작되는 거야.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는 저는 이게 선생이 되고 싶은 생각은 대학 다닐 때 많이 없었거든요. 뭐 선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IMF 터지고 뭐 이러면서 뭐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이제 또 나오면서 애들 가르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가르쳐 보니까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이쪽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재능이 있구나. 왜냐면 애들이 재밌어하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고등학교 애들 가르칠 때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재밌어하고, 근데 이걸 재밌어하지?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재밌어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좀 재능이 있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학원을 시작하게 되고 이러는데, 어찌 보면 제가 이 교육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정말 매력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게 대학교 때, 저희 대학교에서 야학을 진행하면서 저희 그때 참여했던 게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야학은 가는 게 아니고 그 노동자분들이 오셨어요. 아주머니들이. 그때 당시 이제 구로공단 이런 데서 그 봉제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님들이 저희 학교에 오셔서 수업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고등 검정고시 시험 대비반을 했으니까 이제 중학교 국사를 제가 가르쳤어요. 중학교 국사를 가르쳤는데 당연히 무료죠. 아주머님들이 이제 오셔서 수업을 듣고, 그때 가르쳤던 수험생이 그때 한 8명, 9명 이렇게 돼요. 그 아주머님들이에요. 근데 가시면서 그렇게 이렇게 옥수수를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뻘인데, 진짜 아들뻘이었거든요. 근데 아들뻘인데 그렇게 깍듯하게 얘기하시고 손을 꼭 붙잡고 여자친구는 있냐고 물어보고. 나는 뭐 있어도 없다고 그러죠, 당연히. 없는데 우리 딸이. 그래서 아주 됐습니다. 근데 그런 걸 느끼면서 그 아주머님들의 눈, 거기서 느꼈어요. 이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 아줌마들은 정말 절실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배우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해봤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분들의 수업과 눈에서 이렇게 간절함이 묻어져 있는 수업은 이 교육하는 사람의 방향과 방법을 완전히 바꿔요. 제가 대치동에 있을 때 얼마나 이기적인 강사였는지 여러분들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정말 저는 이기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안 내는 강좌에 대해서는 저는 10원어치도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돈을 안 내고 수업을 듣는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되게 그런 거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내 수업을 어디 인터넷 방송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내 수업은 싸게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아니야. 뭐 그런 미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돈을 많이 내고 들어야 된다는. 현장에서 돈을 많이 내고, 왜냐면 어차피 인터넷 수업은 안 하니까 현장에서 돈을 많이 내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 근데 그게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을 뭐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의 그 여유로움에서 묻어져 나오는 눈빛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데 그 여유로운 눈빛들. 근데 공무원 와서 다시 이제 그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충을 잡는 게 아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하면 식대, 교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예민해요, 사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해결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 수강료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건 안 되니까 마음에만 갖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정말 뭐 인기를 얻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교육을 하면서 그 대학 다닐 때 야학에서 느꼈던 그런 그 교육의 어떤 간절함, 그리고 그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새삼 공무원에 와서 계속 느껴요. 성인분들한테.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여기 제가 얘기하죠. 강의실에서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가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그 생각 하거든요. 나가서도 제가 뭐 선생이고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분들이고 저보다 더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생들은 없거든요. 저보다 훌륭한 지식을 가진 분야가 없어요, 고등학생들. 그래서 제가 무시하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는 거의 반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안 앉아? 미친 새끼 나가! 막 이러고 그랬다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러지 않잖아요. 왜냐면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오면 깜짝 놀래요. 아무튼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아주머님들이 힘들게 일하고 와서 그 공장에서 일하시고 오셔서 그 밤에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 눈이 자꾸 감기잖아요. 그 눈을 몇 번씩 비비시고 그 가제 수건으로 이렇게 얼굴을 닦으면서 들으세요, 아주머니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교육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느꼈었어요, 새삼. 아마 제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 교육업에 종사하는 데는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내가 이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때 느꼈던 감정. 지금도 좋아요, 솔직히. 지금도 좋아요. 몸은 여러분들 뭐 지금 수업을 계속 저한테 듣고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제가 이번 주에 뭐 12시간, 8시간, 12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지금 달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몸이 뭐 완전히 녹초죠. 오늘 눈을 떴는데 오늘 완전 막 몸이 천근만근이더라고요, 진짜.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도 무겁고 이래가지고. 근데도 이렇게 막상 나와서 수업을 하면 즐거우니 이게 천직은 천직인 것 같아요. 이거 저 즐겁거든요, 지금. 이렇게 수업을 딱 하면 즐거우니 참 이게 천직이에요. 다른 일을 했다면 이렇게 열심히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학력고사 점수가 약간 낮았던 게 저로서는 되게 고마워요. 학력고사 점수가 높았으면 저는 사학과를 안 갔을 거거든요. 참. 자, 두 번째.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문자 보급 운동인데요. 이 문자 보급 운동은 연도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이게 29년도부터 34년까지. 말 그대로 문자 보급 운동은 한글 보급 운동이에요. 뭐 보급 운동? 한글 보급 운동. 한글 교육을 하는 건데, 이게 한글 원본이라는, 이건 이제 교육용 책자예요. 교재죠, 교재. 한글 교재. 이 한글 원본을 발간하고 이거를 무료로 배포해요. 이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을 겁니다, 아마. 무료 배포. 해커스에서 잘하는 거죠. 교재의 무료 배포. 이건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요. 무료 배포. 이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 해커스 여기 회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아무나 못해요. 무료 배포는 아무나 못하는 거야. 다른 학원 가보면 학원비랑 교재비랑 비슷해요.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해커스 회장님이. 저한테도 맨날 야, 네 거는 돈을 받아야 되니? 노트 네 것도 그냥 뿌리자. 좀 이상한 기분 있죠. 이게 조선일보에서 주도가 돼요. 어디에서? 조선일보 주도로. 뭐 조선일보가 좋은 일도 하고 그랬네요.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 줄 알았더니. 조선일보 주도로 이게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이건 필요해요. 이 한글 원본을 나중에 이제 31년에 조선어학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31년에 무슨 단체? 이거 조선어학회에서 제작을 해요. 이게 원래는 이제 조선어 연구회였거든요. 그 전에 조선어 연구회, 그다음에 조선어학회 이렇게 되는데, 어학회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조선어 연구회에서도 제작을 해요. 처음에 같은 단체니까 여기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자보급 운동이 진정한 뭐예요? 문맹퇴치죠. 일단 한글을 깨우치게 하는 거. 이때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5%, 80% 가량이 문맹이었대요. 그러니까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10명 중에 8명 가까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어.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무슨 고등학교 다니고 이랬던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운 거야. 저희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마을에 거의 한 20, 30%는 어르신들은 글을 몰랐어요, 한글을.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우리 그 옆집 사는 할아버지가 이제 서울에 간 그 누님이 편지를 보내면 제가 학교 오면 할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려요. 그 옆집 할아버지가 나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읽어달라고. 그럼 이제 사탕 막 줘요. 눈깔 사탕 막 먹으면서 막 읽어줘요. 막 읽어주면 고맙다고 막 하고 그러거든. 자, 계속 가볼게요. 3 여기다 써야 되겠다. 3 분화로도 운동인데요. 무슨 운동? 분화로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분화로도 운동. 분화로도 운동은 연도를 좀 적으면 좋은데 이게 31년부터 34년까지 진행이 돼. 분화로도 운동이라는 뜻, 이 뜻은 러시아어로 민중 속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민중 속으로. 일단 동아일보가 주도가 돼요.
분화로드 운동이 펼쳐지는데 분화로드 운동이 뭐냐면 얘기 잘 들으세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지긴 했는데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잖아요. 그럼 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고향으로 가서 방학 때 놀지 말고 그 지역의 어르신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잘못된 거를 얘기해주고 학생들이. 왜냐면 학생들이 이제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병이 나잖아요. 그럼 무당을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학생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죠. 왜 무당을 불러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보건 위생에 대한 개념들 전혀 없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화장실 밥 먹다가 화장실 가서 그 손으로 그냥 또 김치 찢어서 먹고 그랬던 나라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위생관념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지금처럼 그런 화장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생, 보건 이런 개념이 일단 씻지도 않으니까 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여름에도 일하고 와서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얼굴만 씻고 자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그러겠어요.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학생들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해보잖아요. 그러면 좋거든. 그렇잖아요. 좀 깨끗하게 사람이 살면 좋잖아. 막상 해보면 좋은 거거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의식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도 해요. 무슨 운동? 농촌 계몽 운동이죠. 이게 이제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환으로 이게 전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의 예를 하나 볼게요. 이때 당시에 동아일보의 편집장이 누구였냐면 이광수예요. 이광수. 이때 당시에 동아일보 편집장이. 근데 이광수가 소설도 쓰고 이랬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광수가 이 분화로드 운동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이제 소설가니까 방법을 어떻게 생각해내냐면 지금의 일종의 이제 신춘문예 같은 그런 문학 작품을 응모하게 해요. 뭐를 홍보할 수 있는? 농촌 계몽 운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춘문예 같은데 대상작이 뭐냐면 시문의 상록수가 당선이 된 거야. 그래서 시문의 상록수의 내용이 그대로 뭐야? 이거야 이거 농촌 계몽 운동이라. 응? 갑자기 막 주인공들이 막 농촌으로 막 가잖아. 막 이광수 소도 그러잖아. 막 기차 타고 가다가 막 이러고 갑자기 막 농촌에서 막 이러면서 막 가고 그러잖아. 뭐 왜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응? 나는 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야. 막 이러고 막 주인공들이 대화하고 그러잖아. 전혀 공감 안 되는 대화들을. 그게 이거야 이거. 시문의 상록수. 스토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분화로드 운동에서 이제 내용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방학 때가 이제 중요하죠. 방학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귀향을 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귀향을 해서 농촌 계몽 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뭐 문맹 퇴치, 그러니까 한글도 교육시키고, 그렇죠? 그 어르신들 앉혀놓고 이제 학생들이 가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미신 타파 이런 거. 미신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구습 제거도 여기 해당되고, 보건 위생 이런 걸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건 위생 교육.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해도 못할 거예요. 옛날 시골 어르신들은요 이빨을 하루에 한 번만 닦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아침에만 닦아요. 잘 때는 그 음식물을 그렇게 먹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랬어요. 이빨은 하루에 한 번만 닦는 거예요. 점심 먹고 닦고 그럼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점심 먹고 왜 이빨을 닦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예. 보건위생 이런 걸 교육시켜주는 거. 이게 무슨 운동이에요? 분할옷 운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맹퇴치 운동은, 그러니까 문자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이거는 무슨 일보? 그럼 이런 거는 이제 또 크로스돼서 시험 문제 내겠네. 그렇죠? 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크로스해서 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일제히 탄압이 있어요. 이 운동도. 근데 너무 웃기죠. 일제가 문맹 퇴치 운동을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35년에 문맹 퇴치 운동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계속 문맹으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 운동이 문맹 퇴치 운동 금지령이야. 왜 문맹을 퇴치시키냐 이거죠.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름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문맹 퇴치 운동 금지령. 문맹 퇴치 운동 금지령 이런 게 내려진다. 35년에. 그래서 35년이 되면 거의 다 중단이 되죠. 이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민족 실력 양성 운동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얼굴 좀 보세요. 쉬었다가 이제 오늘 아마 수업에서 오전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았는데 이제 신간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민족 유일당 운동을. 그걸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해외 이주 동포들의 삶,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거 정리하고 오늘 오전 수업 마칠 거니까 잠깐 쉬세요.